4.13 총선 참패 이후 40여일간 표류해온 새누리당. 계파 청산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계파 수장들이 나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사실 이제 충청권 대망론 또 반기문 대망론 굉장히 결부되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이번에 반기문 총장의 방한 어떤 정치적 포석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정치적 포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저도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신중한 분이 돼서 기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할 텐데 그래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자기 의도를 내비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 많은 국민들이 반 총장의 행보 사실상 정치 행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 총장이 가장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적 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성이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영웅인 아이젠하워를 이렇게 영입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정치인들이 모두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올라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분석 이전에요. 저는 반기문 총장의 저런 말하자면 대권을 위한 정치 행보로 인식되는 저런 행보를 하시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못한 이유는 하여튼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특히 분쟁지요. 전 세계 문제를 다루는 분인데 자꾸만 말하자면 생각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이래 비치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저 양반 말이지 사무총장 역할이나 제대로 하지 다음에 무슨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저러느냐. 또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심에 감춘다기보다는 또 내심으로만 갖고 있는 거라면 무슨 다른 나라 사람도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말하자면 자기 본심을 드러내면 본국에 또 와서 이렇게 며칠간 3박 4일 머무르고 하는데 그게 또 대권 항보다 이래서 사면 적어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하더니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예의도 저는 아니다 싶어서 저런 행보를 안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대로 나는 대권에 생각이 별로 없고 또 대권을 위한 정치 행보도 아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은 전부 다 바보들입니까? 전 언론이 많은 사람들이 대권 홍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썩 넘기는 거는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싶어서 저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데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임기 끝날 때까지는 말하자면 대선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 사실 일각에서는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지금 정도는 명확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름말을 좀 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를 들어 입장을 밝힌다면 시기면 어느 정도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퇴임 한두 달 전이면 그건 또 퇴임이 전제된 거니까 모르는데 퇴임 전에 7개월 정도가 남았죠. 지금 퇴임 전에는 저는 안 밝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런데 밝혀야 될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누리당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친박 진영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없으면 친박 진영이 거의 와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박 진영으로서는
친박 진영을 말하자면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점에서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뭐 대망론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 후진국 형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햄머숄드 초대 유엔 사무총장 외에는 전부 다 후진국에서 나왔는데요. 모든 그 유엔 사무총장이 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다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가장 분명히 기억하는 분은 에집트 부트로스 켈링 아니 함마숄드 부트로스 갈리. 부트로스 갈리 예. 그 사람이 아주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였었거든요. 근데 되지 못하지 않았나요? 되지 못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나라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적 현상이다. 후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미국 사람이 이런 그 유엔 사무총장 했다. 미국에서 그런다고 대통령 대통령 감으로 꼽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만큼 후진적인가, 또 우리나라 지금 현역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못 받고 있는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선 행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들의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당 의원들의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 저희들이 네. 싱크를 발언을 잠시 준비해봤습니다.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경험한 경륜과 또 많은 인맥, 뭐 세계 정상국들과 10년 맺어온 인맥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부려먹어야 된다. 부려먹을 때다. 저는 101%라고 봅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검증을 거쳐봐야 돼. 설사 뭐 본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 지금 참 우리나라 정치가 이 남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력은 아직까지 좀 더 단련해야 하지 않겠나. 안홍준 의원 반 총장의 권력 의지가 101%다. 네. 또 정가빈 의원 조금 더 단련해야 되지 않을까. 두 분 의견 다 사실은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로 분류된 의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전망이 저렇게 엇갈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이 사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여망 예. 이것은 현재 지금 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진짜 반성해야 되고 또 이건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또 하나요, 이 점도 있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 여론조사하면 제일 높게 나오는데 그렇죠. 저것은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하면 꼭 잘하겠다는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표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싫으니까 반작용이다. 반작용으로 그냥 옛날에 안철수 대표도 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가 말하자면 반 총장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허수가 있다. 허수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 근데 내일. 저는 이제 이 미국의 사례를 다시 아이젠하워 사례를 보는데요. 아이젠하워가 공화당으로 갈까 민주당으로 갈까 하다가 공화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아주 호되게 치렀습니다.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아슬아슬하게 대권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대통령에 성공을 했고 재선을 했는데 예.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어요. 국민이 저 사람 전쟁 영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만 또 많은 국민의 그 여망을 얻고 대통령이 됐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예.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정가변 의원이 네. 좀 더 단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원 집정제로서
외치와 내치가 분리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외치를 담당하는 이원 집정제 하에서의 대통령이라면은 역할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것이 외치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니고 내치 때문 아닙니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내치로 어느 정도 그 훈련이 된 분인데도 저렇게 애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이 예.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독특한 굉장히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거는 대통령의 시련을 겪는다는 건 대한민국의 시련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기문 총장이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 제도에서는 적절치 못한 못하다. 분이라고 네, 그렇게 아까 우리 생각합니다. 장기표 대표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권 내에 뭐랄까 선두주자격인 대선 주자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대표 주자, 대권 주자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요 참 새누리당이 상상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DJ가 참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10몇 번인데 그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DJ가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DJ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에 그렇게 높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교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중에 DJP 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새누리당에서 친박계가 됐건 비박계가 됐건 아무튼 새누리당에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인물을 키워야 된다. 인물을 캐내야죠. 키운다는 캐내야 거. 된다. 네, 캐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이 사람 될 만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역량이 있는 분이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그 호소를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예. 외부에서 데리고 올라오른다. 그건 상당히 대선이 이제 1년 반개월,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충분해요. 충분하다. 충분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다가 대통령 심사, 후보 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오세훈도 있고 김문수도 있고 뭐 또 김무성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래도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보고 네. 국민적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이 디베이트 같은 거를 통하고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이 중에 한 세네 분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이제 각자가 이 경선 그러니까 뭐 경선 아닌 경선 그리고 본격적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되는 거지. 예. 지금 유엔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에 정말 국위를 세우고 있는 분을 자꾸 우리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저는 이 새누리당이 너무 상상력이 없는 정치를 하고 안에 있다는 있는 생각. 보석을 캐내야죠. 캐보자 그런 전 말씀이신데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반기문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지금 뭐 야권에서는 이른바 잠룡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 봉하마을도 가고 뭐 또 제주도도 가고 온갖 다는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사람은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고 또 반기문 총장이 저렇게나 대선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인기를 누리는 것도 말하자면 기존 정치권에 그건 꼭 여당만이 아닙니다. 네네. 야당을 포함해서 기존 정치권에 차기 대통령감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데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 뭐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차제가 견고합니까? 이건 또 당원들도 아주 철저하고 그런데도 공화당은 트럼프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아웃사이드가 들어왔죠. 그 완전 아웃사이드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당원이긴 하지만 뭐 민주당도 갔다 이래 했다 해서 공화당 당원이라고 확실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샌더스. 민주당도 이 샌더스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 뭐 후보는 힐러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래 됐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말하자면 정치를 주도해온 세력 가운데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즉 국가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없음이 드러난 한 현상인데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아직도 이 대통령 선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기존 정치인 아닌 가운데서 예. 현재 이른바 잠룡이라는 사람 아닌 가운데서 얼마든지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예. 나오면 그 자질만 갖추고 있다면 폭발적으로 저는 이 인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적어도 소위 인구의 회자가 되지 않는 인물이 앞으로 1년 반 후에 떠오를 거라. 그거는 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는요. 굉장히 정교한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닉슨이 한 말이 있어요. 지명전에선 우파로 갔다가 지명전이 끝나면 빨리 중도로 와라. 지금 그러니까 이 우파로 가는 전략을 그 트럼프가 구사를 해서 우파에서 가장 불만 세력들 또 규합한 것이다. 네, 규합을 해서 일단 지명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온 건 바로 중도적으로, 중도적으로 예, 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저렇게 큰 소리 쳐도요, 자기가 미국에 가는 길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도 그게 2, 3%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군인 맘대로 미군 철수요? 그 절대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떠들어대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거 알고 이 선거용이란 말이에요. 의회 권력이 네,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의회 권력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견제 권력이라는 거 엄청나게 그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방산업체들도 있을 테고. 예, 그게 예. 그 말도 못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한마디 잘못하고 행보 하나 잘못하면은 나라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가 돼야지 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에선 우리가 졸업할 네. 때가 됐다라고 지금 뭐 생각합니다.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는데 또 개헌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예. 개헌이 되고 나면 그 개헌된 이원 집정제 체제에서는 반기문 일정한 역할이 있다. 반기문 대통령이 아주 그럴듯하죠. 네. 사실 지금 정치정에서 가능한 건지는 조금 의문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헌은 이원 집정부 개헌은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 수준, 정치인들의 말하자면 파당 정치 여기 이래 가지고는 이는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헌이 꼭 바람직스럽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개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쫙 정해져 버리면요 개헌은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개헌을 하려 그러면은 역시 대통령이 힘이 센데 예.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반기문 씨 지금 좌파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반면에 개헌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개헌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그 야권, 여권 내에서 어떤 정계 개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계 개편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국민의당이 어디로 가느냐 주로 이걸 말하는데요. 저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하고 합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건데 손학규 씨가 얘기했듯이 새 판을 짠다는 건데 이때까지 총선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 판에 성공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당 합당뿐이에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시에 2002년대 한나라당 부총재였고 가장 각광을 받는 정치인이었지만 탈당했다 결국 손들고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거의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것 아니냐. 보이고요. 한 가지 그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합당을 한다. 그거는
저는 뭐 일어나지도 않겠고 저는 또 반대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다, 연합을 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네.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새누리당의 어떤 분열, 네. 어떤 그런 그럴 양상에서 이제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 네. 더군다나 어제 사실은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3명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갈등을 좀 봉합하자 이렇게 네. 좀 어제 회동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장 대표님 그런 모습, 새누리당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든 없든 당의 중진이고 또 대표를 역임을 역임하거나 원내 대표를 역임하거나 했던 사람으로서 안을 만드는 겁니다. 안을. 저 사람들이 어제 합의한 것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 뭐 겸임한다, 뭐 등등 이거는 네네.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은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세 사람이 만나서 그런 안을 즉 뭐 봉합이든 어쨌든지 이 수습을 하는 노력을 한 거는 네. 그거는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저도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요. 지금 뭐저 김무성 대표는 나는 비박계로서 간 게 아니고 당 대표 전 당 대표로서 자문에 응한 거다. 뭐 어찌 됐건 세 사람이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합의를 했다 또는 이것이 좋은 방안이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소위 저 플랜 B가 없는 것이 참 불안합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 오늘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합의할 권한도 없는 거죠. 권한도 사실 없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분 말씀이 옳은 거고요. 예. 그런 안이 나왔고 그 안을 지금 장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추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건 모르죠. 하나의 그래서 의견일 뿐이다. 의견일 뿐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의견이 한 2개 정도 나와서 A와 B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그냥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걸 투표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게 새누리당 내에 계파가 엄존하는 현실을 인정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계파 정치를 그대로 또 속살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개파가 있음을 드러낸 게 아니고요. 예.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임을 이번에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인한 거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세 사람이 합의한 거는 얼핏 보면 친박, 비박, 또 정진석 대표 이래가지고 뭐 각 계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의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예. 말하자면 친박의 안이 관철된 거죠. 관철된 거라서 박근혜 당으로 된 거고 예. 친박 당이 아니라 박근혜 당이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친박계의 의견이 관철됐다고 보십니까? 우선요 정진석 원내 대표가 제안한 게 전부 다 되졌죠. 없어졌습니다. 예. 비대위 위원장 자기 맡는 것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뽑은 비대위원도 다 혁신이하고 무효로 비대위도 되고 또 혁신위원장도 또 무효로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 친박 비박 합의해서 외부에서 영입한다는데 그 합의해서 영입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이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비대위를 통해서 지난번 선거에서 쏟아진 이 친박에 대한 비난을 좀 덜어내보자. 시간 좀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이 지금 한 50여 명, 70여 명 되고 비박이 한 50여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친박을 위한 안이죠. 친박 이게 지금 보면요 속성상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일성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친노가 당내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것이 좋은 방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네, 가는데 사실 그것 되면은 오히려 당이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시끄러질 수 있다. 더 당이 더 이런 거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더불어당이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내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당을 놔야 돼요. 당을 놔야 된다. 네, 당을 놓고 당을 놓지 않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70명이 친박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70명의 친박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대통령이 원건 원치 않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을 놔야 되고, 그리고 70명 가지고 300명 국회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2명을 다 합쳐도 힘이 드는데 친박 비박 나누는 그런 이 지도 체제를 만든다는 건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불행을 부르는 거죠.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단일성 체제를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좀 더 아니 그러니까 힘을 좀 그거를 실어서. 예. 대통령 어차피요. 지금 만약에 70대 5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뭐 역전이 됐다. 근데 역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당 지도 체제 바꿔요? 예, 저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래서 확실하게 70명이 친박이 돼가지고 이 당권을 장악하면 대부분이 다 거의 따라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비박은 거의 아마 좀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구심점도 약하고. 구심점도 약하고. 근데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치가 발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대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입니다. 장 못 담그겠느냐,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지만 국회 선진화법도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러나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는 대결주의 국회입니다. 네? 좌우가 나눠서 대결하고, 지금까지 국회 행태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 저런 거 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 미국과는 달라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전부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 정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무책임 정치하는 거고 계파 보수한테 잘 보이게 해서 별의별 짓이라도 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런 행태를 가진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를 갖는다는 거는 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자는 오히려 국회가 마비된다? 국회가 마비되죠. 그럼 국회에서 계속 청문회에서 맨날 소리 빽빽 지르고 말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되지 않는다. 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고유의 독립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국회에서는 이게 되지만 기반이 돼야 의원 내각제라든가. 네, 아니 그런 뭐가 어쨌든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국회라면은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소신껏 하는, 우리나라 국회는 전혀 소신껏 하는 국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부 마비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국회 마비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행정부도 마비될 택이 없고요. 뭐 국회도 마비될 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도 물론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이 국회의원들도 뭐 성인군자가 아닌다 하면은 쓸데없이 불러다가 자꾸만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요 당당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라 청문회 하면 그 시간 돼서 가고요. 혹시 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차관이 가고, 차관이 못 가면 국장이 가고 뭐 이래야 되지. 근데 뭐 국회를 못 오간다고 말해. 장관이 왜 안 오느냐 한다고. 장관이 여기 볼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그럼 다음 날 그럼 또 하자 하든지. 뭔가 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불러다가 뭐 필요 없는 질문하고 뭐 과감 지르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미개국이 아닙니다. 자꾸만 그래서 하면 그 사람 아주 그런 국회의원의 인기도 떨어지고 또 그런 청문회에 대한 규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잘 운영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국회가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는 따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볼 만하다. 의회가 마비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가 그거는 보통 이제 국정이 마비된다는 건 행정부가 맨날 그 국회 불이익 행진다고 하다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요즘요 이 장관실이요 세종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게 수도를 일어나 나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거의 결정적입니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행정부가 뭐 효율이 없다 하는 것도 다른 거 좀 잘하면서 효율이 없다 그래야 되지, 꼭 뭐 이것 갖다 놔놓고 이것만 가지고 효율이 없다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거는요. 우리나라 의회는 미국 의회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계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계파의 눈치를 봐가면서 계파의 당과 계파, 당리당략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상시청문회라는 걸 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청문회 이런 데 구경도 했고 나가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분명한 이슈를 가지고 분명하게 청문회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청문회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한 15분, 20분, 1시간 떠들고 나서 증인이 답하기도 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대로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회의원이 정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계파에 속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되기 전에는 이 청문회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개헌론과 지금 계속 결부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뭐 다소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우리 이 박사님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요즘 야당 의원들이요 뭐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좀 그렇지 야당의 경우는 별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라든지 등등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자꾸만 너무 정략적으로 대결한다 그러는데요, 대결해야 됩니다. 여야당이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제발 좀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뭘 잘못하는 게 잘못할 수가 없지, 드러나지. 여야가 실제로 근데 문제는 싸우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로. 아니 겉으로만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딱 제대로는 지적해서 그걸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울 때 제대로 안 싸우는 게 저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시청문회를 수용하되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좀 폐지한다, 이런 좀 절충안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감사 폐지하자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뭐 그런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데서 그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정치 체제나 또는 정치인들의 수준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여오면은 뭐 국회 선진화법 할 때 물론 반대한 분들 많았지만 저는 뭐 그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얼마나 말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사례를 봤을 때도 합리적인 판단을 안 그러면 해요. 국정감사 폐지도 사실은 그냥 하는 소리고. 하는 소리다 안 될 네.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렇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요. 예. 그는 저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반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부정한 거거든요. 뭐 그건 여기서 논할 일은 네. 아니고요. 그 저기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는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요 국정감사 해가지고요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야당에 의해서 하나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그러니까 그냥 덮어보려 그러니까 금방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니까 시간 버는 겁니다. 시간을 한 두서너 달 벌어가지고 결국은 없는 걸로 만든 한 개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그 국정감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뭐 호통치고 뭐 네,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인기 좀 끄는 발언하는 거 이거 두 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본래 국정감사를 해야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제대로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제도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문제대로 풀고 예. 상시청문회 또 청문회대로 풀어야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신데 네. 이제 결론은 사실 이제 오늘 해외 출장, 해외 순방길에 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사실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게요,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결국 19대에서 계류된 법안 모두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잖아요. 국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중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이 되는 거라 19대에서 제정된 법이 되는 건데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저절로 소멸되겠죠. 이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전망하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당위론적인 말씀을 네.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할 것 네. 같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예. 이 제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의결을 했고 또 그게 또 좀 필요합니다. 네. 국정감사 때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까? 또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해야 그래야 또 공무원들이 좀 정신도 차리기 때문에 네.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고집이 센 분이라서 할것 저는 같다. 이거를 거부할까. 사실 이번 상시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도 있다. 예를 들어 뭐 상위법과도 좀 어긋난다. 네. 또 뭐 19대 국회, 20대 국회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어났다. 이런 위헌 논란이 좀 있는데 위헌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회기 마지막에 19대 했다고 예. 해서 예. 위헌일 수는 없죠. 이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요. 예. 19대 국회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없는. 임기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법률적 미비다. 법률적 미비라기보다 법률적으로 끝나는 거죠. 즉 19대 국회에서 말하자면 입법이 제대로 절차를 소정의 절차를 다 못 거쳤기 때문에 저절로 폐기되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19대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겠죠. 왜 자기네들이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노동사법이라든지 무슨 경제활성화법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이것에다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켰다. 그건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배신감, 실망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그것은 안 해주고 전혀 안 해주고 이게 행정부가 힘들게 하는 업조에는 그 법안을 만들고 있다. 뭐 좀 대통령한테도 뭘 좀 줘야죠. 준 게 하나도 근데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20대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박근혜 이거는 더 끝난 거 힘들잖아요. 20대에서 네. 다시 이제 하게 된다. 다시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상시 청문회법은. 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건 짊어야 될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연정을 하든지 정당 연합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요, 뭐 갑자기 이런 법이 왜 나왔을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닙니다. 한 1년여 전에 여야가 합의한 안입니다. 이게 합의한, 즉 이 상시청문회법이.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뭐 정진석 대표는 지금 거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예. 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 등 아닙니까? 저는 이 야당이 노동관계법, 뭐 서비스산업기본법 등등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이 안하고 또 결부시켜서 결부시킬 일이 아니고, 또 하나 이거는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나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뭐 싫어하는 건 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닙니다. 왜? 야당이 그걸 동의하지 않은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안 한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된다. 근데 전에요, 2014년도에 그 세월호법 여야가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노가 보이콧해가지고 각 당에 가서 안 된 거나 지금 국회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나, 그게 그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러 혈안들이 있는데 19대 국회가 마지막 발목을 또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